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5일 토요일 크리스마스입니다. 전인식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전격적으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했습니다. 대선 전국에 예정된 변수가 나온 것입니다. 어제 법무부는 오늘 31일자로 31일 0시부로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등 주요 인사 그리고 선거사범, 시위사범 등 3,904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감된 지 4년 9개월 만에 석방됩니다. 법무부 발표가 이렇습니다.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수용 생활 중인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2명을 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했다. 박근혜 대통령 사면을 두고 이제 와서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을 대는 것도 우습지만 한명숙 등에 대한 복권이 국민 통합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솔직히 제 시각은 이렇습니다. 이석기를 석방하고 무엇보다 한명숙을 복권하려다 보니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끼워넣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무부 발표로 이번 사면 대상에 일반 형사범에 대한 특별 사면, 감형 복권 2,650명 외에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38명, 그리고 사회적 갈등 관련자 65명, 노동계 인사 및 시민운동가 2명도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건설업 면허 관련 정지 처분 및 입찰 제한, 운전면허 취소 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98만 3,051명에 대해서도 특별 감면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선거용이라고 할까요? 박 전 대통령은 허리 디스크 등 지병 외에도 최근 치과, 정신과 등의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음식물을 씹지 못할 정도로 치아 상태가 나빠져 미숫가루나 죽 등을 먹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문 정부는 당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 정지를 검토했는데 박 전 대통령이 형집행 정지 신청을 하지 않아 청와대가 사면으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말하자면 박 전 대통령 석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니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 격입니다. 보도를 보면 박 전 대통령은 정부의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며 문 대통령에게도 사의를 표했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사면을 결정해 주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도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글쎄요, 이게 유영하의 표현일까요? 아니면 박 전 대통령의 본의일까요? 박 전 대통령은 석방이 되어도 당분간은 병원에서 치료에 전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본인이 그 누구도 만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문제는 병원 퇴원 뒤에 나올 메시지입니다. 어떻든 박 전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가 경매로 매각되어서 새 거취를 마련해야만 합니다. 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을 대선 직전에 석방함으로써 일석사조의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한명숙 복권과 이석기 석방 명분을 얻었습니다. 한명숙은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300만 원이 확정됐죠. 문 대통령은 그런 한명숙의 형 확정 당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는 무죄다. 왜 무죄일까요?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의 큰 부담이었던 박근혜 석방이라는 짐을 드는 것입니다. 사실 문 대통령은 그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사건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과 구속이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국민 여론을 핑계로 석방 시기를 고심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대선에서 보수 일각의 분열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사와 함께 경제 공동체인 최순실을 통해 뇌물을 받았다는 논리로 뇌물죄로 엮은 윤석열입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 석방은 윤석열에게는 악재면 악재이지 호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문 대통령은 게다가 퇴임 전에 갚아야 할 빚도 이제 갚게 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불법 시위를 주도했던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과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당시 희망버스를 기획해서 크레인 고공농성을 지지한 송경동 씨 등 주요 시위 사범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면 대상에 희망버스 사건 외에도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공무원 연금 개혁 반대 집회, 사드 배치 반대 집회 등 8개의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 65명을 사면 복구시켰습니다. 어쨌든 문 대통령은 대선 때 부패 등 5대 사범을 사면에서 제외하겠다고 공약한 것을 이제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 짚을 것은 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분의 구속은 국격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이 역시 제가 보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당시 검찰 수사에 대한 앙금이 남아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보수층 갈라치기에 정치적 보복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번 사면이 정략적 사면이라고 해야 할까요? 자, 재밌는 것은 그동안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반대해온 이재명의 반응입니다. 그는 우선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나흘 전 21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가 한 말이 이렇죠. 본인이 잘못했다고 해야 한다. 본인들이 사과와 잘못에 대해 인정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 여론도 고의적이지 않다. 시기상조다.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 전주 한옥마을에서 그는 박 전 대통령을 다시 한번 회화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송영길 입장도 원론적이긴 마찬가지입니다. 문 대통령의 심사숙고 과정을 거쳐 결정한 사면은 대통령 고유의 헌법적 권한이다. 민주당은 이 결정을 존중한다. 언론은 이재명과 민주당은 청와대와 민주당 사이에 사전 조율은 없었다는 입장을 유달리 강조했지만 청와대와 민주당 최고위층 조율의 흔적이 여기저기서 확인되고 있다고 썼습니다. 그런데도 송영길은 어제 아침에야 이철희 정무수석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도 언론에 보도된 민주당 의원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이 국민을 납득시킬 의무도 현 정부와 대통령에게 있다. 사면 관련 후폭풍과 책임이 모두 청와대 소관이다. 어쨌든 이재명 캠프에서는 이재명에겐 별로 불리할 게 없다는 기류가 읽히고 있습니다. 자중질환 중인 국민의힘 선대위와 윤석열의 실망감을 느끼는 중도 보수 표심을 일부 흡수할 전기가 마련됐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 후보가 짊어져야 할 국민 통합의 짐을 대통령이 많이 들어줬다. 그래서 당선된 줄 아는 모양입니다. 한 선대위 관계자가 지금 누구보다 불편해진 사람은 윤석열 후보 아니겠느냐면서 한 말이 전국을 찔렀습니다. 윤석열은 박 전 대통령을 감옥에 데려다 놓은 후보가 됐고 우리 진영은 그를 감옥에서 석방시킨 진영이 됐다. 자, 어제 조선일보죠. 허영 교수의 실론이 실렸습니다. 상식에 어긋나는 대선 정국. 그 실론은 야당에 대한 죽비였습니다. 허 교수는 문 대통령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스승입니다. 저는 그분으로부터 헌법을 배운 걸 넘어서 무릇 식자가 걸어야 할 길과 취해야 할 태도를 배웠습니다. 그분은 역시 이번 글에서도 정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옮기겠습니다. 그는 야당 대표가 선거 관련 일은 하지 않고 당 대표직만 하겠다고 하는 걸 두고 정당의 존립부터 부정하는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저리 싫으면 종에 따를 수밖에 없다. 당 대표의 반복되는 비상식적 정치 행태와 관련된 이런저런 양비로는 옳지 않다. 그는 또 두 사람째 극단적 선택을 한 대장동 게이트의 검찰 수사를 신랄하게 꾸짖었습니다. 설계자 말대로 설계자는 놔둔 채 주변만 살피니 이런 일이 반복해서 생긴다면 이젠 설계자를 살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설계자를 피해가는 비상식적 수사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을 왜 수사하지 않느냐 하는 질타입니다.
과연 이 글을 읽은 법조인 중에 누가 반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는 이처럼 평범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홍준표의 태도도 나무랐습니다. 홍준표가 경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해서 박수를 받았지만 그것만으로는 대인이 되지 못한다는 꾸지람입니다. 대선 후보를 적극적으로 돕지 않고 관전자 위치에서 비판만 일삼는 정치 행태도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제가 감탄한 것은 대장동 게이트와 김건희 리스크를 같은 무게로 다루는 언론에 대한 질타입니다. 이렇습니다. 대장동 몸통 의혹을 받고 있는 여당 대선 후보와 배우자 비리 의혹에 휩싸인 제1야당 대선 후보의 도덕적 허물을 같은 무게로 다뤄 양비론을 펼치는 언론의 보도 행태도 비상식적이다. 언론이 공정보도의 책무를 소홀히 하고 양비론에 빠질 때 언론의 기능은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권력의 대장동 죽이기에 우리 언론이 가담한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허영 교수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거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하지만 최악의 선택만은 피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차악이라도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여당 후보가 아무리 임기응변식으로 현 정부와 다른 정책을 편다고 해도 여당 후보의 당선은 정권 교체가 아니다. 정부 교대에 불과하다. 그래서 국민은 이성을 잃지 말고 상식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선 이후의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희망 속의 불안감을 숨길 수는 없다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달콤한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속이려는 비상식적 선거 전략이 난무하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기로에 선 한 주가 되고 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드린 말씀인데 윤석열의 지지율이 2달 만에 20%대로 뚝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 여론조사를 다 믿지는 않지만 추세까지, 그러니까 흐름까지 외면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윤석열의 하락세는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요? 바로 선대위를 둘러싸고 벌어진 이전 투구 때문입니다. 문제는 윤석열에 대한 지지가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훨씬 못 비친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다수 대중이 윤석열이라는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부의 권력 다툼과 후보의 아내 김건희에게서 터져나온 허위 이력 논란과 진솔하지 못한 사과, 그리고 최근엔 윤석열의 연이은 실언이 그 마지못해 하는 선택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준석의 공동선대위원장 사퇴로 다시 폭발한 내부 권력 다툼에 직격탄을 맞은 모습입니다. 그 결과 윤석열은 중도층뿐만 아니라 보수층에서도 큰 폭으로 하락했고 이 30대뿐 아니라 50대와 70대 그리고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 경북에서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선거를 2달 남짓 남겨두고 윤석열은 지금 최악의 고비를 맞은 셈이 됐습니다. 여론조사 하나만 보겠습니다. 엠브렘 퍼블릭, 한국 리서치 등 4개의 여론조사 업체가 20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조사한 전국 지표조사 MBS 결과입니다. 이재명 35%, 윤석열 29%. 놀랍게도 윤석열에 대한 지지도 30%가 무너졌습니다. 이재명은 3%포인트, 그리고 윤석열은 7%포인트가 하락했는데 두 후보 간 격차는 직전 조사인 12월 2주차 2%포인트에서 6%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후보로 선출된 직후인 11월 2주차 조사 때 윤석열 39%, 이재명 32%였죠. 이 조사와 비교하면 이재명은 약간 상승한 반면 윤석열은 엄청난 하락세를 이어온 셈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윤석열이 취약했던 40대와 강세였던 60대에서는 큰 폭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대는 2주 전 28%에서 18%로 10%포인트가 하락했고 30대는 23%에서 19%로 4%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지역별로도 대전, 세종, 충청은 38%에서 26%로 대구, 경북은 55%에서 43%로 각각 12%포인트씩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무엇보다 10%를 넘었던 광주, 전라는 11%에서 4%로
추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윤 후보에 대한 지지율 하락과 함께 국민의힘 지지도도 2주 전 35%에서 28%로 7%포인트나 급락했습니다. 최근의 하락세에 대한 윤석열의 말이 아주 재밌습니다. 이렇습니다. 지지율이라는 게 오르고 떨어지는 것이다.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는 전광판을 안 본다. 그렇습니까?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고 해서 게임의 스코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사정이 이렇다면 지금 국민의힘은 치열한 반성과 함께 다시 각오를 다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절박감은 그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준석은 다시 여기저기 방송에서 입방정을 떨었습니다. 그는 SBS에 나가 많은 사람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이야기를 하던데 제 생각에는 페인트칠만 하고 가자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김종인과 한 배를 타고 지금 후보 쪽을 공격하기에 여념이 없는 겁니다.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선대위의 전면적 해체를 하지 못하는 이면에는 그 정도의 그립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떻게 당대표가 이런 말을 공개된 방송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뒤에 한 말이 이렇습니다. 도배만 다시 하고 가자는 것 같은데 언젠가는 다 부수자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잘못되라고 기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은 전면적 해체냐 여부는 전적으로 후보가 판단하기 나름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쪽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과 조수진과의 갈등을 두고 윤석열이 민주주의라고 한 데 대해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의미를 정확히 받아들였다. 그게 민주주의라고 하면 저는 나가라는 것이다. 저는 그런 식으로 민주주의를 할 생각은 없다. 나가라고 나간 것이다. 이 이준석의 이 말을 보면 그의 착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울산 회동 이후 상황을 그는 윤 후보는 인터뷰에서 이준석 대표가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간다고 해 선대위 운영에 있어서 제게 초록색 견장을 채워줬구나 했지만 정작 정결권을 행사하니 조수진이 반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합의는 금이 갔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그 전에 저와 소통도 없었다. 당내 갈등이 이른데 대선이 76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 본인도 아마추어리즘을 드러내며 불안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윤석열은 감동을 주는 메시지가 없고 대표적인 공약조차 내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리더십이 보이지 않은 채 금쪽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야당 후보로서 미래 비전을 내보이지 못하는 것만큼 치명적인 상황은 없습니다. 도대체 그의 주변에 모여있다는 그 많은 책사들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언론에 나온 내부 반응이 이렇습니다. 후보 선출 50여일이 지나도록 윤 후보가 직접 대표 공약 하나 제대로 발표하지 못하고 감흥 없는 일정과 메시지를 이어가다 실은 논란까지 겹치고 있다. 윤석열은 그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 50조 원 보상 및 지원, 그리고 주택 250만 원 공급, 국민연금 개혁 등의 공약을 발표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약들은 윤 후보가 직접 발표하고 기자들이 질문에 답하고 한 게 아닙니다. 윤 후보는 대신 페이스북이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를 통해 공약을 공개해왔습니다.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윤 후보는 23일 전남 여수에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발표하고 원희룡이 공개를 한 부동산 세제 완화 공약을 다시 직접 읽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 임팩트가 없는 것입니다. 캠프 주변에서는 후보의 1호 공약이 뭐냐는 말도 나왔습니다. 킬러 컨텐츠는 고사하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무엇이 바뀐다는 상징적인 약속 하나가 떠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총괄 김종인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그는 뒤늦게 6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황폐한 사람들을 어떻게 소생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1호 공약으로 나갈 것이다. 그 역시 23일 선대위 회의에서 윤석열이 그동안 선보인 일정과 메시지, 각종 실현 논란에 대해 감흥이 없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정이나 메시지 같은 게 국민에게 감흥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지금까지 후보의 활동을 보면 국민들의 감흥을 느끼는 메시지나 일정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윤석열도 공약 부재를 의식했는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약은 연말부터 계속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저는 지금이 윤석열이 최저점이라는 걸 믿습니다. 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대선은 정권 교체의 국민적 열망이 그 어느 대선 때보다도 큰 선거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최저점이라고 믿는 겁니다. 따라서 윤석열에 대한 실망으로 하락한 지지도는 어느 순간 반전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 계기를 언제 무엇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은 오로지 윤석열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가 전남 선대위 출범식에서 한 말, 민주당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국민의힘을 선택했다는 말이 최후의 실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대의를 위해 소환을 벌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골이 깊으면 산이 높습니다. 망고의 진리입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